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 뭐 국회에서도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이 있고요. 법이 주택을 줄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주거시설 뭐 이렇게 사무실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요. 레지던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물론 약간의 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와 생활형 숙박시설. 그래서 어제 나온 준주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주거지는 세 개 나와요. 우리가 전입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주거용지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해놓은 거 보면 용천 같은 데도 그렇죠. 용천에 지금 자이 옆에 보시면 거기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가를 질 수가 없죠. 1층에 상가 못 짓고 전용 집만 짓도록 돼 있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걸 질 수가 있냐면 상가주택, 쉽게 말하는 상가주택을 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용적률이나 건폐는 이거 제외하고요. 준주거지역은 이 다음에 주거용지 다음에 상업용지가 있거든요. 상업용지가 있는데 이 준주거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그래서 주거 기능보다는 이쪽이 좀 가깝죠. 상업적 기능이 좀 강한 지역에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형태보다는 상업시설 쪽이 가깝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가자 이런 내용이 어제 세미나에 있었던 거고요. 이런 상태로 이제 법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죠. 전용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까지는 아니니까.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얘기 들어보면 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실을 주로 했습니다. 사무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만들었던 배경은 당시 경제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도시에 사무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피스텔. 대표적으로 IT 붐 때 막 뭐죠? 17년, 18년 몇 개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인큐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시에 도심지에 사무실이 없었어요. 서울로 보면 뭐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테헤란로라든가 창업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도시의 그 상업 가까운 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여기서 사무실을 공급하자, 창업을 지원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무실용으로 처음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에서 이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하면 오피스텔 이야기예요. 주택이 포함이 안 되는데 만약에 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이제 뭐가 부족했냐면 도심 지역에 방이 부족한 거예요. 방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이 이걸 월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월세, 보증금 얼마에, 이것도 보증금 얼마에 이건데 여기 이제 주소를 이전한 거죠.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논란이 생겼어요. 여기 사무실로 하라겠더니 왜 이렇게 월세를 받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다 보니까 당시 또 협의를 해서 사회적인 도출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이것은 그러면 주거로 보자, 주택으로 포함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건축법에서 시작했던 오피스텔이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냥 건축법에서 주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아니고 월세를 받고 주소가 이전이 되면 주택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고요. 그래서 여수에서 보면 프람시티하고 센트럴파크가 대표적이에요. 여수 시청 옆에 센트럴파크가 있거든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로 처음에 분양을 했는데 이제 사무실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뭐 월세라든가 주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된 거죠. 그다음에 프람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병원 옆에 도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수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람시티라든가 센트럴파크가 대표적이다. 도심 지역에 있잖아요. 여수 시청을 가깝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냐? 이건 사무실용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 기능이 강했냐면 숙박기잖아요. 숙박. 그러니까 숙박시설, 사람이 살 수 있는 숙박 형태의 기능이 강한 겁니다. 출발점이. 근데 이건 상업지역 비슷한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 중심으로 이게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관광지에서 없잖아요. 뭐 호텔도 없고 뭐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타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가 있냐면 수익형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형 시설이 있어요. 숙박시설이 생수기. 수익형과 분양형 헷갈리는데 수익형은 여수에 엑스포 쪽에 많죠. 엑스포 쪽에 전체를 유탁사가 개인이 분양받아서 유탁사에 유탁을 해서 유탁사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배분받는 뭐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이제 규모가 작죠. 오피스텔 규모만 해요. 그래서 처음에 헷갈렸어요, 사람들이. 생활용수 이거 보통 10평, 12평이잖아요. 이것도 12평, 이 정도. 이 정도예요, 보통. 10평, 12평.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인지 또 생활용 숙박시설의 수익형인지를 잘 구분 못했고, 그때 이제 이런 맡겨서 탁사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한테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저금리였잖아요. 금리 자체가. 그래서 은퇴자들 중심으로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많이 샀죠. 여수도 몇천 개 되죠. 방으로 따지면, 룸으로 따지면. 그래서 엑스포 쪽이 많고 또 웅천 쪽에는 있죠. 몇 개 있는데 실명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 가끔씩 보도되는 게 이 탁사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호사가들 집이라든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양형은 뭐냐? 분양형은 이것도 이렇게 호실을 분양을 해요. 이건 예전에 콘도 개념이에요. 콘도를 내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것은 디오션 있습니다. 디오션도 각자 해놨어요. 근데 운영 전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분양형은 생활수가 분양형은 이제 개인이 독립된 동호수를 지정받아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어요. 방금 이 탁사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운영하겠다 직접.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이제 탁사를 지정해서 탁사가 운영을 맡겨서 수익을 받겠다 이런 구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 탁사가 수익을 나눠주는데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직접 하기는 힘드니까 두 가지 필요합니다. 탁사가 설립이 돼야 돼요. 숙박업을 하려면 유탁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탁사 설립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 유탁사라고 할까요? 자체 유탁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하면 이 A에서 자체적으로 30세대, 통상 30세대입니다. 30세대가 하거나 또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전체 면적의 단지에 또는 세 번째가 1계층, 요층 전체, 한 계층 이중을 하게 되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요. 3개. 유탁사 입장에서는 3세대 이상이 돼야 수익이 좀 되겠죠. 그래서 법인을 자체 유탁사를 만드는 데가 있고 외주 유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만 보더라도 일단 트리마제는 자체 유탁사도 있고 외주 유탁사도 있습니다. 숙박업도 있고요. 그 옆에 퍼스티도 자체 유탁사가 있고 외부 유탁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디아트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주 유탁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배연파크도 외주 유탁사인 걸로 알고 있고 혹시 뭐 제 정보가 잘못됐으면 조정하시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주 유탁사와 자체 유탁사 분양자끼리 모여서 만든 유탁사가 있다. 그래서 국동에 가면 유탁플러스가 있는데 거기는 유탁사가 제가 알기로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0세대 모은 사람, 또 큰 유탁사, 작은 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탁사가 자체 유탁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직접 청소하는 거예요. A연비 올려서 숙박업이 등록이 되어야 A연비에 광고를 합니다. 이게 일단 과태료 기준 근거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서도 19년도인가요? 20년, 19년도로 기억하는데 이때 여수에 그 A연비에 불법으로 올라갔던 아파트에서 숙박을 한다든가 또 오피스텔에서 숙박을 한다든가 해서 그때 당시 한 450개인가 이때 과태료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원도 속초 같은 경우 관광도시잖아요. 그러면 매년 거의 3,000건 가까운 데가 과태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막 부담하더라도 숙박하는 것이 수익이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파트 전체 뭐 3분의 가까이 되면 이렇게 숙박하고 막 그러는데 기존의 주민들과 숙박을 하시는 분 당연히 마찰이 생기겠죠. 신고가 들어가서 과태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분양형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자, 이것은 어디 있냐면 수익형보다는 분양형. 이 분양형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서도 적은 평수가 아니라 평수가 또 큰 평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규모보다 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 LCT라든가 서울에 있고 여수도 있죠. 자이라든가 대알랜드 이런 형태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10평, 12평짜리보다 크잖아요. 이건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숙박해도 100만 원. 아파트 규모가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이제 논란이 지금 벌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세미나 했던 것은 그러지 말고 과거에 사무실 전용으로 쓰자고 했던 오피스텔도 그 실질로 어떻게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주거를 인정했듯이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도 주거로 사용하실 분들은 주택법에서 주거로 인정해 주자 뭐 이런 논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의할 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의 주택이라는 개념과 또 호텔, 숙박이라는 개념이 지금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10개원의 선진 문화를 자랑하는 곳으로서도 과거의 법에 좀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 아마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동경도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거시설 잘 해놨잖아요. 적은 평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평수. 그래서 이야기하면 호텔 같은 서비스가 돼 있고 또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출퇴근이라든가 자기 사무실 가까이 또 있고 아무튼 그런 기타 등등에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것은 삶의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90년도에 가장 인기 있던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 있잖아요. 집이 없다 보니까 한 지붕에 방 하나씩 한 가족씩 살았던 그런 형태에서 10평, 10평부터 15평까지 중흥아파트 시대도 있었고 중흥아파트도 그때는 트렌드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단독주택이 쭉쭉 왔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지금 면적만 좋아하는 게 또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고급화는 예전에 간지의 조성, 공원 조성을 또 한 2000년대에 했는데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풀장, 수영장이 있느냐, 또 조식 서비스를 주느냐, 삶이 이제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그래서 비교 대상도 되고요. 근데 그런 모든 걸 해놓은 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비규모 단지 가보시면, 큰 평수 가보시면 수영장 돼 있죠. 컴퓨터 잘 돼 있잖아요. 골프장, 식당, 또 스카이 라운지, 기타 등등 컴퓨터 잘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최근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번에 세미나에서도 봤듯이 숙박업 등록하면 됩니다. 숙박업 등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 유일하게 탁사가 없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또 거론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왜 이 탁사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하면 돼요. 이 숙박업 등록하는 조건이 3개라겠죠? 3세대 이상을 모든가 단지 내 아니면 단지 내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든가 또는
일개층을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숙박업은 등록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서류 정리 검토하고 해서 나와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법의 적용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금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돼서 주택사 설립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아는 부분에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문제는 어떤 형태든 자기 재산권이니까 재산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법을 전공했던 측면에서 보면 지금 10월 14일까지 유예 기간은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대정신, 대원칙. 이건 뭐냐면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급이. 소급표가 뭡니까? 자,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9월 1일인데 법을 오늘 제정했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법이지. 과거 10년 전 9월 1일 이때부터 적용한다. 이게 소급표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의 정신도 훼손될 뿐더러 삶의 안정성이 훼손이 됩니다. 안정성.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돼서는 당시 21년 그때 9월인가 10월인가 시행을 하면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21년 이후에 법을 유예기간을 주면서 앞으로 10월도 할게요. 10월 14일이니까 2년 줬으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생활 숙박시설은 거주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까지만. 이 당시에 나왔냐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아시다시피 뜨거웠잖아요. 많이 오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억제 측면에서 나왔던 거고요. 지금 반대로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사례가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사무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무실에서 주거를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원래 숙박시설에서 사람이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논란도 없이 사무실을 주거로 쓰는 것보다는 숙박시설을 사람이 주거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구조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상업시설, 상업지 근처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생활의 기반시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측 못했겠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이런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소급료는 문제가 없다. 이건 반헌법적 발상이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기지 않겠느냐. 소급료를 인정한다면 이거잖아요. 이번에 역사 논쟁도 소급료잖아요. 홍범도 장군께서 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공산당과 지금의 공산당,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공산당은 전혀 별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몰랐다고 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소급해서 20년 전부터 따져봐야죠. 뭘 잘못했는지. 또 대표적으로 예의가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 좌측, 우측 통행이었어요. 무슨 통행이었습니까? 우측이 아니라 좌측 통행이었어요. 그 당시 그게 사회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법을 바꾸면서 우측 통행이 됐죠. 지금 애들은 몰라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인지. 다시 법을 바뀌어서 과거에 좌측 통행 시대로 돌아간다, 소급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급료만큼은 이 논란에서 벗어나더라도 소급료만큼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갑자기 법을 제정해서 결혼법이라 예를 들어서 결혼법을 제정을 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결혼했던 제 집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앞으로의 문제지. 어떻게 법이 진짜. 그럼 좋아요. 웃지 마시고 좋을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30년을 돌아가 버리면. 이게 서구면은 인류가 지나오면서 법을 제정할 때 소급료만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했던 거 갑자기 제정이 돼서 권력자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도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논쟁을 제치더라도 소급료 문제는 좀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다릅니다. 태생이
엄마 아빠가 이쪽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지금 이쪽으로 엄마 아빠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바꾸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놔두고 다른 엄마 아빠로 가니까 가정환경이 다르잖아요. 문화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주택법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이쪽에 있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 기준을 이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 근데 당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주택들은 주거지역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죠. 이건 상업시설에 주로 지어져 있고요. 1종, 2종, 3종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의 상업기능과 상업시설에서의 상업기능 전혀 다른 문제니까 태생이 달랐다. 태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근데 바꾸지 않는 방법은 이 자체적으로 상업시설을 법의 취지에 맞게 숙박업 등록하라.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인 거죠. 원론적인 입장이죠. 원론적인 입장이고 틀리다 맞고를 떠나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는 불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세한 문제로 주소 이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자, 숙박업 등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해요. 근데 A라는 고객이 와서 이런단 말이야. 숙박 내가 하는데 1개월 살고 갈게요. 가능하죠? 요즘 뭐 한 달 살기 여행도 하지 않습니까? 또 더 심하면 6개월 살기도 여행해. 6개월 살다 간대요. 1년 살다 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와서 3일만 살다 하루만 있다 갈게 이래. 그럼 이것을 숙박인데 어떤 건 단기 숙박으로 보고 어떤 건 장기 숙박으로 볼 거냐 이거.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이사 갈 때가 2년간 돼서 숙박 살다 갈게요. 호텔에서 2년씩 3일 사신 분 있어요?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세계는 높고 할 일이 많다 이분은 호텔에서 계속 주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나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개월도 장기 숙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2년도 단기 숙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50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50년 산 인생에서 2년을 내가 숙박지에서 살게 되면 단기잖아요.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해진 게 없어요. 숙박에서 단기 숙박이냐 장기 숙박이냐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30일 이상 장기 숙박을 본다. 1개월, 6개월 이상 장기 숙박을 본다. 이게 정해진 게 없다고. 그런데 입학사들이 통상 수수료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1년 정도는 장기다. 이렇게 밝혀서 1년마다 재계약 하던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숙박 기준이 다 다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집에서 사는 기간보다 해외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숙박에서 사는 분이 많아요. 그럼 집에서 사는 것은 단기잖아요. 단기. 돌아가시 많아요. 네. 스캔피카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돼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러신 분 있잖아. 집 없이 속초에서 6개월 살고 강릉에서 6개월 살고 제주도에서 6개월 살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런 분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국내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러지. 일본에서 6개월 살고 미국에서 6개월 살고 이런 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숙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 한정해서는 지금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문의가 와요. 부동산을 하니까 한 달 정도 살고 싶은데 그런 숙박시설이 있냐고. 그럼 생각해보시면 모텔은 안 해주죠. 한 달에. 그렇게 되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업무차 뭐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 3개월 정도 주거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실제로 옵니다. 분양 사무실 직원들이라든가 아파트를 따지면 시행사 직원들 이런 분들은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계약하고 분양하고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쪽도 나쁘지 않죠. 그런 관행.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3개월이 단기 숙박이죠. 잠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주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시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 검토해볼 시점은 왔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회 세미나는 좀 유익하지 않았느냐. 오랜만에 국회에서 일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각을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행강제금 부담되신 분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숙박업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등록은 지자체에서 받아주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1계층
이게 22년 6월인가요? 이때 바뀌었어요. 여기. 유생관리법이죠. 유생관리법에서 숙박업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4계층 하시든가 4계층. 근데 한 계층에 저희가 사는 트리마저 같은 건 쭉 나열식으로 되게 많아요. 몇십 세대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건 한 계층 4세대밖에 안 돼요. 한 20개, 30개 다 모을수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호텔가 비싼 들어야 되는데 한 계층을 모으시든가 또 이제 3세대. 세 번째는 3분의 1 면적. 이걸 동의를 받으셔서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시면 이행강제금 문제는 벗어납니다.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소 이전과 관련돼서 헌법 14조에서 이거 있죠? 헌법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가진다니까 이게 예상이 있어요. 외국인이라든가 국가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국보법 위반, 국가 이런 건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법률로 제어할 수 없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이니까 내가 광주에 살든 서울에 살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근데 다른 통제된 국가 지금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통행증 받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대표님 건너편인 거죠. 북한 같은 경우. 이전 어디로 이전하든 돼요. 서울에 숙박소로 이전을 하든 단독주택으로 가든 자유라 이겁니다. 자유. 자유권적 침해를 위반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행강제금이 제 가족들, 제가 가신 분들한테 부과되면 이걸 한번 다퉈볼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기록 한번 남겨봐야죠. 제가 이쁠 것 같은데 행복추구권도 있어요.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도 제가 보기에는 유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세미나의 내용들이잖아요. 소급여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 것 같습니다. 소급여는 그럼 질서가 안 잡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길 확률이 높다. 압도적으로. 소급여가 된다면 그럼 100년 전 법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300년 전 너무 극단적인가요? 최근에 그랬잖아요. 지금 정권도 장관은 언제적으로 돌아간 겁니까? 공산당. 그때는 미국하고 써나 같은 편이었어요. 미소가. 그때 공동의 적이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독일이었는데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 공동이 적이었어요. 이 공동을 적을 막겠다고 미국과 소련하고 합작해서 전쟁을 같은 동맹국이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변한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급의 문제 이것은 헌법적인 위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인데 잘 정리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희 전공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시고요. 저한테는 전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